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제 난이도가 쉽진 않았죠? 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2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거고 3번은 그 내용을 몰라도 만들어 쓸 수 있는 문제였었고 4번은 좀 평이했죠. 2번 문제가 아마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문제였었고 1번 문제는 이제 조문 활용하면 배점 채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비상장 주식 관련한 문제죠. 비상장 주식 관련한 문제고 작년에 이제 지식재산권 가격 자료가 이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그 다음에 기업 가치, 그 다음에 영업권, 이 정도는 가격 자료를 이제 조사 확인 사항이랑 가격 자료 암기를 좀 준비를 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권리금에 대한 조사 확인 사항이랑 필요한 가격 자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은 가치 하락분, 이것도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같이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치 하락분 관련해서는 조사 확인 사항이 이제 9가지 정도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먼저 물음 1번 배점이 이제 20점이고, 자, 기술하고 설명하라. 근데 간략하게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5점 정도 활용하시고 여기를 이제 15점 정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비상장 주식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을 물어봤으니까 5점이면 이제 목차 2개 정도 있으면 되겠죠. 의 쓰고 그 다음에 현실적 필요성, 이 정도 쓰면 5점 정도의 배점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의의를 뭐 서에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현실적 필요성을 목차를 2개를 뽑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이제 조사 확인사항,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 2개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배점이 15점 정도 이렇게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이제 이시답안에는 관련한 자료들을 다 같이 넣었기 때문에 목차를 조금 더 하나씩 좀 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어서 그게 이제 최소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 이시답안 가서 이건 바로 볼게요. 그냥 조사 확인 사항에 크게 다른 건 안 써도 요 3가지 정도는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배점을 약간 초과해서 쓴 거예요, 제가. 첫 번째가 이제 계속 기업의 전제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할지 아니면 청산을 전제로 해야 될지,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가 재무제표 요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 밖에 조사 확인 사항에서 특히 경제산업 기업 개요라든가 여기에는 다루진 않았지만 소유 지분의 비중에 따른 지배력,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비슷하게 출제한 걸로 소수 지분과 관련한 거, 그 기업 가치에서 유사 기업 이용법의 비교 요인, 거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부분 자세히 보시면 되고, 영업권이랑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영업권과 지식재산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율 전체 이제 중에서 영업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만큼인지, 지식재산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만큼인지, 기업 가치에서 유무형에 대한 가치 비율이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영업권과 지식재산권의 그 비율이 얼마인지 이게 좀 중요하다. 일단 필요한 가격 자료에 가격 자료는 거래사례 수익 자료, 원가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분석이랑 산업 분석 자료가 있죠. 전체 다는 못 외워도 최소한 한 2-3개 정도씩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부 현황 분석 자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기업 개요 관련한 자료와 생산 제조 활동 자료, 영업 활동 자료,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세요. 이 3가지 정도의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혹시나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을 때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 기준에 꼭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자, 비상장 회사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씨가 이제 주식 중의 일부를 이제 증여하려고 하는 거죠. 증여하려는 목적이고, 이때 해당 주식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용이 가능한 기준 가치, 그다음에 기준 가액. 그 세법에는 이제 가액이라고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법,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건데 뭐를 중심으로 노를 하냐, 감정평가 관계법규와 관련 세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따른 감칙과 관련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문이 들어가 있는 상증세법과 관련한 내용들, 특히 얘는 증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드렸던 문제와는 좀 다르게 상증세법만 조문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논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조문을 한번 볼게요. 조문을 제가 여기다 안 넣어놨는데 문제로 볼게요. 문제. 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얘기가 있죠. 그 조문을 볼 때 얘를 좀 구분을 해서 조금 보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먼저 1항과 2항, 3항 얘기가 있죠. 1, 2, 3항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 원칙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원칙적인 방법.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때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구하고, 그게 지금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한 주당 가액, 이게 순손익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2항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는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3항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예외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럼 4항은 뭐냐? 4항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 평균한 금액이 아니라,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결정한다는 내용인 거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거, 두 번째가 순자산가치로만 구하는 거, 이게 지금 상증세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게 H답안은 쓰지 않았지만 6항에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 얘기가 나오죠. 보충적 평가 방법. 그래서 요거까지는 제가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련 조문을 활용을 하실 때 지금 관련 세법이잖아요. 20점이니까 감정평가 방법 기준가치 얘기를 할 때 감정평가 관계법규 3개, 관련 세법을 만약에 3개를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한 거 3개를 쓰면 되겠죠. 나머지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따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시답안 가서 보시면 4쪽 1번 목차가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검토라고 되어 있죠. 아라비아 2번 목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으로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는 첫 번째 기준가치로서 시장가치, 배점이 모자르니까 시장가치의 의의를 활용을 하나를 했고요. 감칙 제24조 제1항 제2호 얘기가 당연히 이건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던 아니면 자기자본가치법으로 서술을 하셔도 되지만 물음 자체가 감정평가 관계법규 및 관련 세법 등이라고 했으니까 조문을 직접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기준의 검토,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여기서는 기업가치 구하는 내용까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무 기준의 검토에서는 기업가치, 그 다음에 예외적인 방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 얘기,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답안을 슬쩍 봤을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주당 가격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보통주 가치법, 이것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조문에 활용된 내용들은 6쪽부터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앞에서도 기준가치로서 시장가치라고 했으니까 왁구를 맞춰서 기준가액으로서 시가라는 목차를 활용을 한 거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내용, 그거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증세법 시행령 54조 원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1, 2, 3항과 관련한 내용들을 그냥 배점에 맞게만 정리를 한 거죠. 그 내용은 이거는 뭐 조문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배점에 맞춰서만 목차 구조만 잡으시면 되고, 예외적인 방법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배점에 맞게만 적어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쵸? 조문을 활용해서 관련 지식을, 그러니까 비상자 주식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다. 그 다음에 물음 2번이죠. 물음 2번이 조금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답안을 슬쩍슬쩍 이쪽만 좀 중심으로 봤을 때 완전한 이제 정답을 맞추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자, 건축 공사 중인 부동산, 공사 중인 건물, 이거를 과연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기준 시점은 언제로 해야 되느냐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방금 말을 했죠.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기준 시점은 언제냐? 자, 물음이 평가 대상 가능한지, 그다음 물음 2번이 기준 시점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일단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때 기준 시점은 원칙은 이거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식으로 플로우를 가져가야겠죠. 그죠? 그거를 좀 의도를 하고 낸 거였어요. 원 문제는 일본 기출 문제예요. 원 문제는. 근데 거기 규정과 우리 규정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조금 바꾼 거예요. 바꾼 건데, 자, 그러면 현재 상태를 보시면, 자, B사 회사가 자사 이제 소유 토지에 공동주택을 지금 건축 중인 상태죠. 건축 중인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제 간혹 건물이 공사 중인 상태의 문제를 풀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평가사 문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담보는 실제 현업에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평가 의뢰일 현재 준공 직전이다. 준공 직전이라고 하는 말은 공정률이 사실상 뭐 몇 프로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대상 물건은 어쨌든 준공 직전인 상태인데 준공, 즉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B사가 지금 이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데 이 대상 공동주택이 건물 및 부지로 구성되는 복합부동산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토지랑 일단 건물로 구성을 해야겠죠. 집합 건물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물은 상태인 거고, 이때 준공 후 대상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독신자 숙소로 일괄로 임대했다. 그래서 투자 목적 부동산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준공 후에 이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공동주택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이런 일괄 임대 형태가 아니라 분양을 하게 되죠. 그렇죠?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주는 상황을 지금 제시가 된 거예요. 두 가지 사항을 다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니라 최근 이제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원래 분양을 하려고,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뭐 근생이나 이런 것들을 분양을 하려고 건물을 다 지었어요. 지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얘를 임차를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담보평가 문의가 요새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 상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서 임대를 일괄로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임대차 계약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이 준공 후 5년이죠. 5년. 그렇죠? 5년이 뭐 짧다면 짧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통상 2년 정도, 전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죠? 5년이 그래도 장기간이라고 일단 예측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이 아니라 근생 상가였다면 5년은 통상적인 정도예요. 그렇죠?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기준을 보시면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근생이다 그러면 이 5년은 오히려 짧은 축에 속한다. 상가 같은 경우는 10년 기준인 거고 공동주택은 통상 2년, 뭐 길어봐야 4년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이 계약 기간이 장기로 계약을 된 건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를 대략적으로 일단 가늠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지금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이 5년간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 물음을 가서 보시면 첫 번째, 자 먼저 기술하고 논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물권 확정에 대해서 먼저 기술을 해야 되니까 먼저 살펴볼 거는 대상물권 확정이 뭘 의미하는지가 일단 나와야겠죠. 나와야 되는데 배점이 10점인데 원래 이제 최소한 기술하고 논하는 거에 있어서 반반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기술하고 논하는 게 얘가 조금 더 포인트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시 답안은 얘를 하나 쓰고 얘를 두 개의 요 구조로 간 거예요. 두 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대상물권 확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두 개를 만약에 목차를 쓴다 그러면 물적 사항과 권리 관계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그러면 과연 이 건축적인 건물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얼마만큼 잘 서술을 할 수 있는지가 물음 1번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원칙과 예외로 구별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원칙과 예외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 그거를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답안을 보니까 조건부 평가 얘기들이 많이 생각보다 서술이 되어 있는데, 조건을 달지 말지는 사실은 의뢰인이 먼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한 검토 사항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잖아요. 조건을 부여해서, 자 원래 원칙은 뭐예요? 현황 기준 원칙인데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물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평가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일단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당연히 이런 상태는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 물적 사항을 확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원칙인 거고,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준공 직전 단계다 보니까 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죠. 그죠?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된다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시답안에서 보시면 8쪽에 뭐를 썼냐? 건축 중인 건물의 평가 가능성 얘기를 먼저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 중인 건물은 그 성격으로 인해서 완성 후에 이용 상황과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사업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적 면적과 관련해서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으로 이제 요 물건은 토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요건 약간 조금 일본과 안 맞긴 해요. 우리나라 지금 기준과. 통상적으로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독주택 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현업에서 어떤 게 있냐면, 허가 자체는 복합부동산으로 내고 그 다음에 준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바닥 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얘를 쪼개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행강제금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상황에서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허가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준공 사용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는 평가를 못 해요. 사실상. 담보로서 물적 불일치가 일단 발생을 하고, 담보로서 채권 회수를 할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담보물로서 환가성을 인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못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봤을 때 지금 요 첫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건물의 상태라든가 이용 상황도 심지어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림동 고시촌만 하더라도 상업용으로 신청을 하고 주거용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는 것과 상업용으로 허가를 받는 것
받는 것의 차이는 건축비가 달라요. 주거용으로 하는 경우와 상업용으로 하는 경우 중에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주거용이 훨씬 비싸요. 왜?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상업용으로 허가를 해놓고 신청을 해놓고 거기를 이제 냉난방 시설을 따로 그냥 부수적으로 까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덜 드는데 그렇게 해서 임대를 맞추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익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시청에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이용 상황이나 건물의 상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확정할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복합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합부동산으로 평가를 하려면 바닥 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집합 건물로 내놓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전용 면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서비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확정이 안 돼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관계도 확정을 못 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못 해요, 절대.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준공 직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한 도면도 있을 거고 물적 사항이나 그 면적이 공부가 이제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 실제 가서 실측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외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일정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다. 예,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 그 감정평가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는 지금 감정평가의 목적이 확정이 안 돼 있죠. 담보로 뭐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한 목적인 건지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그 목적인 건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목적인 건지 이런 것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지금 타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비사, 본사잖아요. 거기에 내부 의사결정 목적이라면 그런 목적이라면 참고용으로 감정평가서를 내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내부 의사결정 목적이라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좀 어렵죠? 불확정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얘를 좀 가능한 쪽으로 끌고 가야 물음 2번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논리를 그렇게 끌고 가야겠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의 설정 관련해서 얘도 마찬가지죠. 이 구조로 1번을 잡았으니까 첫 번째 기준 시점에 대해서 약술하고 논하는 거니까 얘를 하나 쓰고 본권에서 이 구조로 지금 간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기준 시점 의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서술을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의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원칙과 예외 요거는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상 물건에 있어서 본건에서 어느 시점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 문제가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 준공 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 준공 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겠죠. 그죠? 공사가 지금 준공 직전 상태이니까 그냥 그 상태를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를 할 건지, 그죠? 이걸 기초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기 일단 첫 번째 문제일 거고, 두 번째, 준공 전에 현장 조사를 가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황과 조건 차이가 있는 거죠. 현황과 조건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준공 후, 그죠? 준공 후, 준공 전에, 마찬가지로 준공 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 얘를 준공 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한 얘기죠. 네 번째 케이스가 준공 후에 현장 조사를 하고, 준공 후에 기준을 해서 평가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케이스를 이렇게 뽑아내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냥 현황과 조건에 대한 얘기만 그칠 가능성이 있거나
그죠? 그런데 준공 전과 준공 후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해서 시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들어가는 건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본건 같은 경우 의뢰인 같은 경우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준공 지금 건축 중인데 준공 직전 단계인데 지금 감정평가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 현재 준공 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 후를 기준으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준공 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는 미래 시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지만 대상 물건의 확정, 확인, 물음 1번과 이제 관련해서 조건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에서 지금 조건 부여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 얘를 선택을 해도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지금 특히 여기서 목적이 나와 있진 않지만 목적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얘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죠? 준공 후에 상태를 확인을 하고 준공 후를 기준으로 대상 물건을 확정까지 다 지은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특히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담보 목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냐라고 저는 쓴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걸 이제 제가 선택한 근거 중에 하나는 그 일본 기출에서는 일본 기준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걔는 요걸 답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간 거긴 한데 걔는 그게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기준 시점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감치 규정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2번으로 결론을 내도 아예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죠? 다만 1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때는 공정률을 사실 따져야 되는데 공정률이 지금 거의 준공 직전이잖아요. 근데 공정률을 그러면 뭐 99%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준공이 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는 게 차라리 좀 낫겠죠. 그죠? 그래서 답안 쓴 거 보니까 준공 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일단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과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상태를 주어졌는데 이 문제는 저희 시험에서도 이론에서 아직까지 기준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예. 실무에서는 간혹 이제 나오죠. 특히 뭐 보상 같은 경우에서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기준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도 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모호한 상황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열어두고 그러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보수적으로 둘 다 쓰시는 게 실제 시험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 안에서 어떤 일정 방향을 제시를 해주거나 이와 같은 형태로 물음 1번의 형태를 제시를 하면서 물음 2번에서 이것과 연계해서 판단을 하게 내리면 이 물음 1번을 근거로 해서 따라가야겠죠. 예,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그래서 사례형으로 만약에 대상물건 확정과 기준 시점 요 두 개는 연계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서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일단 출제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이죠.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본건의 임대료 수입을 파악을 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준공 직전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실제 임대료가 아직 발생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문제 상황을 먼저 적시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실제 임대료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걸 근거로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적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예시답안 11쪽 가서 보시면 사안의 분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시사와 임대차 계약이 현재 체결되어 있는데 준공 직전 단계니까 임대가 아직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본건의 임대료 수입을 파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약 내용에 근거를 할 수밖에 없다. 답안에 쓰진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임대료 문제와 같이 연동해서 크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계약 임대료 내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계약 임대료에 대한 내용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아라비아 2번 현재 체결된 계약에 근거한 수입의 파악, 이게 지금 사실 계약 임대료와 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입수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요 사항으로 첫 번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실질 임대료가 산정되는 기준일이 언제냐, 중요하겠죠. 즉 임대 개시 시점과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임대료의 내용, 그 다음에 계약 면적, 특히 계약 면적 잘 보셔야 돼요. 임대 면적이 지금 본건 건물 전체로 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건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이용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토지건물 복합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괄 임대라고 주어져 있는데 전체가 아니라 뭐 옥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 별도로 또 건축을 해서 옥탑 부분에 기숙사, 그러니까 직원 기숙사처럼 또 사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면적,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프리렌트, 뭐 렌트프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 결부된 경우, 즉 공사 준공이 지금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간혹 보시면 담보 목적에 있어서 준공은 되었지만 사용 승인일과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 불법으로 했다라든가 아니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 요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 공사 기간이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거는 거의 다 아까 슬쩍 봤을 때 못 썼을 텐데 타당성을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적정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 계약 임대료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돼요. 반드시. 특히 자사잖아요. 자사. 그러니까 자사 본사에서 현업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 임차를 준 게 아닌데 법인으로 이제 설립을 해서 본인이 회사 운영을 하고 법인 명의로 임차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하냐? 세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금. 절세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 세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터는 거예요. 임대료로. 그래서 그 타당성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타당성은 뭐냐? 이게 계약 임대료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임대료, 그러니까 표준적인 임대료의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표준적인 임대료를 뭘로 파악을 하느냐?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반대의 논리이기도 하죠.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지금 제가 답안에 썼는데 적산법으로 만약에 이거를 접근을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적산법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물음 1번과 2번에서 대상물건 확정에 대한 문제가 기준 시점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기초가액을 일단 산정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럼 거기에 또 가정이나 전지들이 또 많이 깔려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대이율 산정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돼요. 기초가액도 최유형에 미달인 상태를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데 기대 이율도 그러면 이가 과연 최유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산법이 아니라 요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준공이 된 상태의 표준적인 임대료는 얼마냐, 이거를 파악을 해서 그것과의 격차를 좀 보고 판단해야겠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계약 임대료면 인근의 표준적인 임대료 수준보다 당연히 낮겠죠. 그렇죠? 그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임대료를 가지고 만약에 이 뒤에서 만약에 확정을 하게 되면 본건에 있어서 건축이 준공 후 가치를 구했을 때
수익하는 법을 구했을 때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연히 계약 임대료가 아니라 표준적인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 임대료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었던 RTI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표준적인 추정 임대료를 가지고 수익가액을 산출을 해서 걔를 준공 후 가치로 산정할 수가 있다.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문제 2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제 책에는 있긴 하지만 일단 자,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점은 당연히 하셨을 거고, 물어본 거를 일단 찾으면 첫 번째가 감정평가 업무의 특수성 하나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업무 시 발생 가능한 오류의 유형 및 그 발생 원인을 물어봤죠. 2개. 자, 업무는 다른 전문 자격자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특수성이 그러면 뭐냐겠죠? 그래서 특수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강론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있었죠.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 요거 활용하면 충분히 작성할 수가 있다. 저 네 단어가 강론, 즉 실무 기준을 제정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머릿말에 나와 있어요. 머릿말에 실무 기준 설치해 보면 원칙과 예외를 마련한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뭐 필요성이라든가 목적 또는 취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목차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다 요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거와, 그렇죠? 총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변동성과 다양성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강론은 저걸로 다 연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로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전문 자격자와 다른 거니까 예시답안에서는 지금 전문성 얘기도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전문성 얘기. 그래서 목차를 잡은 게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요걸로 잡았어요. 그게 3가지로 잡았고 발생 가능한 오류의 유형 및 그 발생 원인이죠. 그렇죠? 요거는 일단은 예시답안은 허용 오류, 그다음에 인위적, 그다음에 능력 부족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허용 오류, 경미한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눈 감아 줄 수 있는 오류 정도가 되겠죠. 인위적 오류, 고의로 한 거죠. 그렇죠? 능력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법규에서 쓰는 용어로 한번 바꿔서 활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의, 과실로 목차를 잡으셔도 굉장히 잘 접근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의 과실로 접근을 했을 때 법규에서 이제 보면은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에 따라서도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중과실, 그다음에 경과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징계와 책임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굉장히 잘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류에 있어서 이 목차를 잡으실 때 요거는 지금 예시 목차인 거고 법규에 있는 거를 일단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거를 조금 그 사례 형태로,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 형태로 목차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오류의 유형이라고 이제 목차를 잡았을 때 이거와 비슷한 패턴이 뭐가 있었냐면은 사정보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정보정을 하실 때 뭐 금매인 경우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 사정보정의 그 의의를 활용을 해서 각각을 나눠서 뭐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목차를 보여주듯이 마찬가지로 얘도 이 오류에 있어서 그 법규에 있는 목차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시 답안에서 지금 보시면 허용 오류, 통계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있는 오류를 말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은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시장 참가자 개별적 동기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정부정에서 보시면 그 개별적 동기와 관련해서 그 사정이 발생한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형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 고의, 과실 이런 것들 활용해서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신뢰성 저하되는 얘기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능력 부족 이렇게 있고, 하나 더 앞에서 지금 업무의 특수성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목차를 잡은 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죠? 공정하지 못한 오류라든가 객관적이지 못한 오류 또는 신뢰성이 없는, 합리성이 없는 오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류 및 그 발생 원인을 이제 나눠서 보여줄 때 앞에 특수성을 가지고도 목차를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담보감정평가의 기준가치. 요거는 이제 제 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간혹 이제 어떤 책들을 보시면 담보에 대한 얘기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서술한 책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쵸? 자, 일단은 기준가치를 설명하라고 한 거니까, 담보는 담보 목적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예. 이걸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접근을 하게 되면 현업에 나간 평가서가 엄청났거든요. 그거 다 잘못된 걸로 취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담보에 대한 목적의 성격을 반영을 해서 보수적인 성향, 그 다음에 안정성을 그냥 고려를 할 뿐인 거죠. 그쵸? 결국에 환가성 이런 것들을 그냥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업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치 형성 요인에다가 사실 반영을 하거든요. 가치 형성 요인에. 그걸 어디다 반영을 하느냐? 기타에다 반영을 해요. 기타에다가. 기타가 뭐죠? 뭐 장래 동향도 있고 그 밖에 관련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환가성 얘기를 멘트를 달면서 시장 가치가 이 정도의 수준이지만 환가성 측면에서 봤을 때 뭐 0.95라든가 0.9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시장 가치보다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실제로 하게 된다. 예.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목적에 따른 기준 가치 내용이나 그 17쪽에 나온 내용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보수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지만 고려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고려하면 안 되는 것들. 그게 뭐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채무자의 신용도, 자금 사정,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채무 상환 능력 같은 거 있죠. 실제로 이런 사항들이 존재를 하면 현업에서는 일부 반영을 하긴 해요. 그거를 그냥 여기다가 녹여서 그냥 표현을 안 할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중요한 게 채권에서의 안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채무자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를 할 때는. 이건 은행에서 고려를 하는 거지. 우리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거고, 그래서 담보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LTV를 적용을 하는 게 바로 대출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채무자의 신용 상태나 신용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인지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최종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하자. 평가를 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할 때 그 채무자 법인의 뭐 그 상태가 좀 좋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채권 회수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면, 그러면 조금 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측면이 존재를 할 뿐인 거지,
이거를 평가서라든가 아니면 그 외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세요. 답안에 요건 이제 현업 가서 고려를 하시고 답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마쳤네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